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유다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3단원 두 번째 단원의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까닭은 무엇일까?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활동을 하였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9년 3월 1일 거국적 민족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나고 국내외에 민족운동을 조직하고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만 민족운동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죠. 이에 각지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화면에서 보다시피 만주, 연해주, 상하이, 그리고 국내에 이르기까지 지금 딱 보기만 해도 한 8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서 이 중에서 3가지 정도가 이제 압축됩니다. 자,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된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대한민국 대한국민회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작은 글씨가 보이는지 자, 노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러시아 영토를 얘기합니다. 러시아 영토인 곳은 바로 여기죠.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한 1번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자, 정부가 1919년 3월 17일에 선포가 되었고요. 연해주와 간도에 있는 동포들을 아우르는 그 기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자, 두 번째로 유력하고 또 유력하게 또 만들어지고 통합된 임시정부는 바로 여기 4번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다른 말로 상하이 정부라고 표현하고요. 1919년 4월에 선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임시정부고요. 1919년 4월 23일에 선포되었으며 여태까지 모든 임시정부도 다 그랬겠지만 가장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성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통성을 가집니다. 우리 정부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는 것이 한성정부인데, 자, 그런데 위치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의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임시정부가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통합이 돼서 3개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고 그 3개 정도의 압축이 된 것 가운데 이 한성정부로 통합이 되었다가 이 한성정부가 어디로 위치를 가느냐? 이 상하이에 가는 겁니다. 상하이에. 자,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9월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수많은 곳에서 많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임시정부들이 이 3가지로 압축이 되었고 특히 여기 상하이에 그다음에 연해주에 있는 것이 한성정부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 한성정부로 통합이 된 즉 서울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그 위치를 어디로 중국 상하이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쪽 최초의 청사이다라고 하는 이 사진은 옛날 거예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고요. 이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옆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하이에 관광 여행을 가면 이제 가이드가 데려다 주는 곳 중에 하나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여기에 임정은 임시정부의 줄임말이죠. 자, 이제 조금씩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화면으로 지도를 살펴봤죠. 그 부분을 이제 글로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말 독립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전 민족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그 열망을 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모을 이제 어떤 이제 정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임시정부고요. 앞서 살펴봤죠. 자, 그 가운데서 단계적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성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는 상하이에 대한국민의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 한성정부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의 통합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표현해요. 한성정부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법적으로 이것이 가장 정통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명칭과 위치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상하이에 두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구성은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헌법을 공포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치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을 이제 법적으로 완비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자, 이동희 국무총리. 이동희는 여기 이 대한국민의회의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이쪽이 통합되면서 국무총리로 선출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19년 9월과 11월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시헌법을 잠깐 살펴볼까요? 임시헌법에 이제 그 조직이라든가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은 대한의 국민으로, 인민으로 조직되어 있다. 당시에 인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던 거고요. 그것은 현재의 국민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 주권 재민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민주국가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민주공화국, 민주. 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강토, 영토는 구한국의 판도다, 한반도 전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인민의 평등하다, 평등주의. 자, 그리고 5조, 입법, 그다음에 행정, 사법이 나눠져 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임시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날에 해산하고 그 집권은 국회가 이를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자, 여기서 잠깐 이 임시헌법에 나타난 것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가죠. 문제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나타난 나라 이름과 정치체제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교과서 661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대한민국 임시헌법과 오늘날의 헌법의 유사점 네 가지를 써보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1조에 따르면, 자, 우리나라의 이름은 무엇이다? 네, 맞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다. 자, 그리고 5조의 정치체제를 보면 삼권 분립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주권 재민이라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민주. 그리고 삼권 분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화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대한민국, 2번 삼권 분립에 따른 3번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민주공화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헌법과 오늘날의 헌법 유사점을 써볼까요? 이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은 조금 됐는데요.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실은. 1919년 이 9월에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1948년 이제 8월 15일에 이제 헌법이 7월 17일 날 만들어지고 의회가 이제 수립돼서 그때부터 헌법을 선포했는데 그때부터인지 1948년에 정부로부터 이 법적 정통성을 이제 부여받은 것인지를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었었는데요. 결론이 났습니다.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잇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의 그 헌법과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과 임시정부의 헌법을 서로 비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이다. 맞죠? 공통점. 두 번째,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이 돼 있다. 이것도. 자, 세 번째, 영토 구획을 설정하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 이것도 똑같은 점. 네 번째, 자,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헌법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임시정부가 선포되면서 만들어진 헌법, 그걸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과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임시정부의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활동. 자,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겁니다. 우리 역사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잊지 마세요. 최초. 자, 의정원, 법원, 국무원 이것으로 3권이 분립되어 있다. 이 정도의 특징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활동 볼까요? 자, 활동은 연통제와 교통국으로 연결했다라고 얘기하지요. 연결. 어디와 연결했을까요? 네, 국내. 그다음에 독립운동 기지. 운동 문제 기지 이런 곳을 직접 연통제와 교통국으로 연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국가가 중국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 재정에 이제 큰 이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고요. 의원금을 모금했습니다. 부호들로부터 연통제와 교통국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모금을 하고 자금을 조달을 했죠. 자, 또한 사료 편찬회에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고 이것을 이제 국제사회에 제출해서 이제 외교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외교 활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에 외교 활동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거든요. 상하이에 두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독립신문을 발행합니다. 독립신문하고 이름이 똑같은 신문이 하나 더 있었죠. 1896년에. 그렇죠. 저기, 그 독립협회에서 발행됐던 독립신문 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1919년 이후, 그것은 1896년이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이다. 독립운동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이 외교 활동에 주력했다라고 하는 부분 있었죠. 이거는 임시정부 초기의 주력 활동이었습니다. 임정의 초기 주력 활동이 외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굳이 어디에다 두기로 한 겁니까? 네, 상하이의 위치를 두기로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지금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만주 연해주예요. 그리고 활발히 독립활동이 일어나는 곳도 바로 그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가 된 이유는 상하이 조개지역, 이 상하이 조개지역이 각국의 영사관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 영사관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우리의 독립을 외교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상하이에다가 위치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임정의 초기 주력 활동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고요. 이제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설치하고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자, 그리고 외교전을 해서 가장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익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중국 정부가 승인을 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회주의 국가혁명을 최초로 이룬 러시아의 레닌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활동이 바로 이제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이었다. 초기에는 이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군사적인 측면은 사실 임정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를 설치했고 자, 직할로 광복군 사령부, 그다음에 광복군 총영을 설치했는데 특히 광복군 총영은 남만주 지역에 설치해서 이제 이쪽 지역의 무장 투쟁 활동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23년에 만주에 주한 미군 항어처럼 주만 참의부라고 하는 것을 편성해요. 참의부는 저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방 어떤 정치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치정부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만주에 참의부라고 하는 것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미국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다. 자, 교과서 162쪽, 여러분들 한 탄 더 넘겨야 될 텐데, 162쪽에 뒤에 보면 자료 1번 있습니다. 내용이 임시정부의 조직인데요. 바로 이 부분, 여기 의정원, 국무원, 법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무슨 분리? 그렇죠. 삼권 분리. 삼권 분리 원칙에 따른 어떤 그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무 봤고요. 군무 봤고요. 재무, 그다음에 교통을 봤거든요. 재무는 뭐 독립운동 공채를 발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군무는 아까 뭐였었어요? 네. 광복군 소명. 외무는 구미위원부 이런 거였고요. 교통은 교통구며 연통제를 실시했죠. 연통제. 자, 조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조직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써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이에요. 자, 연통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은 캔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한 건데요. 비밀 정부가 조직되었다. 이건 상하이인 임시정부죠. 연통제를 실시했다. 소녀와 부인을 통해 법령을 반포 전달하지만 실시 방법은 완전 비밀이다. 상하이, 그다음에 미국 기타 각 나라와 비밀리에 통신을 교환하며 자금을 모금하여 외국으로 보낸다. 이미 수백만 원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갔고 중국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연통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베일에 쌓여 있었고요. 자, 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 활동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던 지금 활동 내용을 봤던 이 시기는 상하이 정부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 1919년 9월에서 1932년까지의 일입니다. 1932년에 상하이 사변 이후 윤봉길 의사가 의거에 성공한 바로 직후에 상하이를 떠납니다. 항저우를 거쳐서 광저우, 그다음에 충칭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시기를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맨 처음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1932년까지의 상하이 정부 시기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연통제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고요. 공채를 발행합니다. 자, 외교적으로는 국제회의 대표를 파견합니다. 대표적인 국제회의 파리 강화회의에 있었죠. 미국 워싱턴의 국민위원부를 설립했고요. 자, 군사적으로 볼 때, 자, 육군 주만 참의부 편성됐다는 거, 만주에 했다는 거, 만주에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1923년이며 참의부는 임시정부 산하의 자치정부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타에 해당되는 거는 신문을 발행해서 활동을 알렸고, 자, 사료편찬소를 설치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했다. 이 정도.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하이 정부 시기 임정의 활동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1923년, 즉 192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많은 이제 독립활동이 탄압을 받게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이 다음 이제 그 영상에서 보여지게 될 텐데, 1920년대 초반에 연통제나 교통국이 발각이 많이 되고 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재정난을 겪었다. 재정난을 겪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독립운동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초반에 상하이 정부 시기에 초반에 어떤 거에 주력했다고 했죠? 그렇죠. 외교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자, 요것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외교 활동에 주력하는 것을 타파하자, 그대로 하자, 아니면 또 다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을 가지고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먼저 국민대표회의. 이 안에 개조파, 창조파, 그리고 현상유지파 이 세 파로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제 완전히 개혁도 못했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새 부대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런 침체를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바꾸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요. 더 이상 우리는 외교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외교 활동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대 대통령이 박은식, 2대 대통령으로 올라왔고, 그 뒤로는 1925년서부터는 집단 지도체제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 모색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국민대표회의의 주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23년에 실시된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안창호 선생이 제일 이제 뚜렷하고요. 이 안창호 선생은 임정을 그대로 두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동희는 국무총리였던 분이죠. 자, 창조파는 어떻게 했느냐? 창조파는 여기 유명하신 분 있네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아니다. 완전히 해체해야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현상 유지를 얘기했던 분은 바로 김구, 이동영, 다음과 같은 분들이고 이들은 임정의 현상 유지를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이 셋 사이에서 결론이 나질 않아서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구와 이동영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령을 위시로 한 집단 지도체제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25년까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그 1930년대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나올 때 언급이 되겠지만 미리 한번 슬쩍 살펴보자면 1932년 이후의 임시정부는 두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기는 32년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1940년까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동정부다라고 표현하고요. 특히 이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은 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이 있고요.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1937년에. 그래서 즉 일본의 침략에 어이없이 국민당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계속 쫓겨서 가는 이 여정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저우, 창사, 광저우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1940년은 바로 충칭에 정착한 해입니다. 자,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자리가 있었던 곳인데 김구 선생을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가 마련이 되었고 이때 국민당 정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으며 자, 41년 이후에는 대일 선전포고에 나서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살짝 슬쩍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있어서 통합에 있어서 이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한성정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가지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됐다고 했었죠? 네, 한성정부를 위시로 해서 통합이 된 거예요. 한성정부에 통합이 된 거죠. 근데 이 한성정부를 어디에 두기로 결정한 거죠? 네, 상하이에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서울은 너무도 독립운동 활동을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었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도 초대 대통령이지만 1948년 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입니다. 구성 및 조직,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정부? 네, 최초라고 하는 말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민주공화제 정부. 자, 삼권 분립입니다. 임시의정원, 법원, 그리고 행정기관인 네, 국무원. 여기 의정원, 이제 법원, 그리고 국무원. 이 세 가지는 임시정부의 삼권분립기관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요 활동도 한번 채워볼까요? 주요 활동으로 국내에 설치한 비밀 행정조직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연통제. 통신기관 정보수집 분석 연락을 하는 조직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죠? 네, 교통국입니다.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위해서 나중에 독립이 되면 그 공채를 가져오면 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독립공채. 자, 그리고 사료 편찬,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을 했고요. 독립운동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발간한 신문은 네, 독립신문입니다. 외교활동, 파리 강화회의에 누구를 파견했었죠? 네, 김규식. 군사활동에 군무원 산하에 무엇을 설치했더라? 네, 군무부 설치합니다. 그래서 국무부 직할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초명 이거를 만주에, 남만주에 그리고 육본주만 참의부 설치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장 독립투쟁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